예, 시민언론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시민들께서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참으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더욱 전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자놀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복지사회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올해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의 총론이자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부는요, 우리가 가야 할 사회가 복지사회다. 그런 측면에서 제목이 복지사회가 답이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가 복지사회라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복지사회가 답이다라고 하는 일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자 하는 표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요, 1955년에 21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51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1월부터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해서 2022년 11월경에는 한 40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뒤에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은, 노령화 지수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30년경에 우리나라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302%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령화 지수는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층 1명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이 고령층이 얼마인가 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0세부터 14세 1인당 65세 인구가 얼마냐 하는 것인데 2030년이 되면요, 한국은 유소년층 1명에 대해서 302%니까 65세 이상이 3명입니다. 우리보다 현재는 지금 늙은 사회인 일본은 그 당시에 2.9명이니까 2030년이 되면은 한국은 일본보다 더 늙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70년이 되게 되면은 한국은 621%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소년층 1명당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6.2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늙기 시작했던 일본은요, 2070년이 되면은 유소년층 1명당 65세의 고령층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2070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는 2배 정도로 늙은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추계는 유엔의 중위 추계입니다. 유엔에서 추계를 한 것인데요, 유엔에서는 62개국의 노령화 지수를 2100년까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71년부터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빨리 늙어가니까 유엔에서 추계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100년까지 살펴본다면은 중국이나 일본은 뭐 한 300% 내지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늙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2050년경부터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늙은 사회가 되어서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노령화가
한 40년 내지 50년, 심하게는 한 60년 정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정책 당국에서는 재정 건전성 타령만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중요하죠. 그러나 한반도에 늙은 사람만 걸어 다니는 이런 사회가 될 때 재정 건전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복지정책,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정밀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회가 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의 경제성장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겠습니까? 결국 그 가난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 번째로는 중산층을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성장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경제학 학생들은 이 경제학 전공만 하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몇몇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성장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근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대중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이 배를 털고 있죠. 수확한 것을 이렇게 털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아마 추수를 했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 때문에 표정이 좀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분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큰일 날 일이죠.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여기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장죽을 입에 물고 비스듬히 누워서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윽한 눈으로. 저기 신발은 아마도 고무신은 아닐 테고 그 당시 고무가 없었으니까 아마 혁화라고 하는 가죽 신발이었을 겁니다. 그림의 설명을 보니까 저는 지주인 줄 알았는데 농민들을 관리하는 마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술병인 것 같습니다. 놓여있고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죠. 여기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보입니다. 칼라는 아니지만 흑백이지만은 굉장히 좀 화려하게 보이고요. 근데 농민들이 입고 있는 옷은 사실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작업복이라고 그 당시에 따로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만은 우통을 아예 벗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더우니까 저런 옷을 입었다고도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바는 바로 이 중간계층 이상의 사람과 하층계층의 사람들의 의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정근대 사회에서는 대중적 빈곤이 만연화되어 있어서 의식주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차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간에 대체로 이 의식주 문제에서 특히 입는 옷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소작농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절반지대입니다. 보통 절반지대인데요. 절반 이상은 생산물로서 지주에게 갖다 바쳐야 되니까 굉장히 살기가 좀 힘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근대 시대의 사고방식은 현대사회에서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날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는 정부나 정권은 다음 투표가 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서유럽에서 특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서유럽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뭐 지역 감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서민기지를 얼마나 잘 유지시켜 줬느냐, 중산층을 얼마나 잘 육성했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님은 현대사회에서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유와 평등과 어우러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가난을 구제를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라의 튼튼한 기둥인 중산층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복지사회입니다. 이런 복지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평등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평등과 자유는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도록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야만 이들의 자유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유만 강조된다면은, 현재와 같이 자유만 강조된다면은 그것은 부자들만의 자유, 있는 자들만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뭐 그런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갈 데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잘 이루어진 사회, 복지사회,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복지국가의 출현은요, 사실은 여유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지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또 경제적 난관을 타개해왔던 것이 선진국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까지 대통령을 사선한 대통령이죠. 이분이 맨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또 전 세계는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이 심할 때는 25%였거든요. 실업률 25%라는 이야기는 100명 중에 25명이 일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동 3권을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결권, 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확립을 했고요. 소수인종이라든지 여성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노동의 금지, 또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 설정, 또 실업연금 제도의 도입, 퇴직금 제도의 도입, 직업소개소의 창설 등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입을 하거나 강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이 서유럽과 같은 또는 북유럽과 같은 이 복지국가는 아니지만은 미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서구사회, 유럽사회들도 2차 세계대전 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복지제도를 확산시키고 구축을 함으로써 1970년대 초반까지 아주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 그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2021년 7월 달에 웅크타도라고 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과연 선진국이었습니까? 소득순으로 보게 되면은 선진국 초입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 무늬만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복지비 지출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 또 국제적인 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이 우리 국내 총생산의 우리 한국의 지위를 이 빨간 그 칸으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15개 국가의 순위를 쭉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2010년에는 14위였는데 2021년에는 10위로 올랐었습니다. 단위가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는 달러 베이스로 계산하게 되면 약 1조 8천억 달러이고요. 미국은 약 23조 달러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10등에 랭크되고 있는 한국의 GDP 수준은 1조 8천억 달러인데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탈리아나 캐나다를 보게 되면 약간 앞서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나 캐나다를 잘 하면은 제낄 수 있다. 한 8위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세계 제10대의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수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의 지수를 월드뱅크에서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순위를 27위까지 표시를 했는데요. 경제규모는 우리나라가 10위이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은 27등입니다. 그래서 1위인 국가가 1인당 소득 한 13만 5천 달러의 룩셈부르크이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21년 현재 한 27위입니다. 일본은 몇 등이냐 하면은 저기 보다시피 26등이죠. 그런데 일본은 1인당 소득 수준이 39,285달러고요. 우리나라는 34,984달러입니다. 거의 일본 수준을 거의 다 따라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요.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일본의 1인당 GDP 수준이 약 9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달러 베이스로 계산했을 때는 한국은 일본의 소득 수준, 1인당 소득 수준을 치면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랐다. 더욱이 물가 수준이나 실질 화폐 구매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1인당 소득 수준에서 지금 빨갛게 표시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인구 5천만 명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들 중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인 이상한 나라는 7개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7등입니다.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한국. 상당히 한국이 고도 성장을 통해서 최근에까지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차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제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림인데요. 요 그림은 지금 195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났죠. 그래서 1954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년의 경제 성장률을 제가 한국은행에서 뽑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저기 1950년대에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1950년대 경제가 우리가 어렵기는 했지만은, 가난한 경제이긴 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경제에서 벗어나면서 식민지의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미국 원조를 받아가면서 빨리 성장을 했죠. 그리고 저기 지금 1960년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이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1974년도에는 성장률이 14.9%나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놓고 있죠. 대체로 2000년대 한 중반 이후로는 성장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막대기는 우리나라의 1995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표시한 것이고요.
요게 까만 점으로 표시된 것은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막대기가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게 선진국의 산업사를 살펴보더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 성장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2011년 이후가 되게 되면 한 번도 경제 성장률이 4.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기 2.0% 조금 넘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의 경제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보게 되면 까만 점인 세계의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의 경제 평균 성장률이 막대기가 그 밑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은 다른 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극복하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좀 보신다면은 실업률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실업률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4% 이하죠. 4% 이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고용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봐서 2000년도 이후에도 2001년부터는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체로 봐가지고 이게 연평균 실업률이어서 그렇지 2010년도 이후를 보게 되면 월로 조사를 매달 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4.0%를 넘어서는 경우가 덜어 나타나고요. 그 빈도수가 좀 잦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업률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기에 맨 높은 쪽으로 표시되고 있는 까만 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저는 청년 실업률을 15세부터 29세까지 보고요. 이것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전체 노동자들이 실업률보다 높죠. 2000년도 8.1%에서 2021년에는 7.8%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가 청년층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직장, 평생 직장을 이렇게 탐색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만 2017년부터 청년층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에 청년층의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잖아요. 이게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실업률입니다. 2000년도에 0.6% 지나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3.7%나 됩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실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0.6%였는데 2021년도에 왜 3.7%로 올라갔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요. 이 은퇴한 이후에 65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들어가면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요즘 장수 시대니 건강하지 않습니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하려고 하는데 이 취업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령층의 실업률이 1% 이하였는데 이게 지금 3.7%까지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층들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요. 이 노인층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거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2등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좀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안타깝다기보다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 또 노령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가 아주 격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소득 평등도가 상당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등했는데 1998년 IMF 구제금융 시기 외환위기가 닥치게 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지니계수입니다. 이 지니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교양 프로그램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지니계수인데요. 저것은 횡축은 누적 인구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은 이 5천만 명을 0%부터 100%까지 다 늘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누적 소득 비율이에요. 소득이 제일 낮은 층부터 제일 높은 것까지 해서 100%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중간에 있는 50%가 인구 50%까지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완전 평등이겠죠. 전체 인구 50%가 전체 소득 50%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평등한 거겠죠. 그 완전 평등성이 저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인데 이 인구 50%가 전체 소득의 예를 들어서 20%나 30%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위 소득 50%는 상당히 빈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선들을 이어놓은 것이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저렇게 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활처럼 되어 있는 C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이등변 삼각형인 OAB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걸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지니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데요. 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1990년부터 1917년까지 저 초록색 선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이고요. 그 위에 빨간 선은 이 도시 2인 이상의 가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요게 그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OECD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근로소득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것인데 이 지수가 그 이전 지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도가 이제까지 발표되던 것보다는 최근에 발표되는 것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것이냐?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니계수의 국제 비교인데요. 2018년도니까
IMF가 그 코로나가 유행하기 2해 전이죠. 그렇지만은 이 지수는 크게 변화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가지고 최신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 지니 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저 초록색 선이 지금 숫자를 세어보게 되면은 높은 쪽에서부터 12번째쯤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12위쯤 불평등한 국가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우리보다 불평등도가 높은 선진국은 미국과 영국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튀르키예라 되어 있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니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지니 계수가 낮고 평등하다고 그래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미국과 영국만을 계산을 한다면은 사실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니 계수 이외의 다른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그림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지수가 낮죠. 바로 북유럽과 서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편입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바로 복지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좀 우려스러운 것이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은 뭐 뉴스라든지 신문지상에서 많이 읽어보시고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제가 그려보게 되면요.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출생아 수, 그러니까 매년 놓는 신생아 수가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2021년에는 거의 26만 명 수준이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놓는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를 유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명이면은 그 중에 절반이 남자입니다. 이 남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국가의 군대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병제로 가기 전에 일반 우리처럼 국민 개병제일 경우에는 한 12, 13만 명 정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또 남성들 중에는 신체적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가야 될 사람들도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0대 이대남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 부분에 왜 우리만 군대 가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그중에서 저희 또래 때 군에 갔던 비율이 한 60% 내지 한 7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만큼 군대를 많이 가고 군에 갔다 와서 직장을 가게 되니까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이죠. 저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영어 단어 다시 공부했던 아주 쉬운 단어도 다시 외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 남성들의 불만, 특히 젊은 청년층들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이 급락하게 되면요. 앞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고요. 또 결국 사회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급락하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이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이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낳는 아이의 숫자인데요. 이게 1971년에는 4.54명이었습니다. 1975년에 여성 한 명이 4.5명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2021년에 0.81명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왼쪽에 왼쪽에 나와 있죠. 이 2020년도 비교입니다. 여성 한 명이 0.88명 놓을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대체 출산율이라고 있는데 현존 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한 명이 2.1명을 놓아야 됩니다. 2.1명을 놓아야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좀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존 인구를 유지시키려면은 2.1명을 놓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0.88명밖에 2020년도에 2021년도에 0.88명밖에 놓지 않았다. 그러면 OECD는 평균이 어떠느냐? 1.56명을 놓았어. 1.6명을 놓으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하여튼 절반 약간 넘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1959년에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59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4년에 대체 출산율이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애를 훨씬 적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 이후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늙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당장 우리한테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 배경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이 경제에 있던 국제적 위상과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과제를 이제 좀 종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과제는 상당히 많이 있죠. 한국 경제적 과제는 또 남북한 경제협력, 또 과학기술의 발전,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또는 재벌개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득 양극화 해소, 노동복지의 달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 또 저출산 및 고령화의 극복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만의 힘으로는 좀 해결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또 사실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과제로서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어떤 이 중간 목표, 그러니까 복지 사회를 가는 이런 중간 목표를 할 수 있겠고, 남북한 경제협력 자체는 또 남북한 통일을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서 또 가야 되겠죠. 또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규제개혁은 산업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회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소득 양극화라든지 또는 노동복지 달성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바로 우리가 복지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는 복지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 복지 사회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복지에 대한 지출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또는 보수적인 학계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년 전에 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국제통화기금입니다. IMF죠. IMF에서 15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하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하고는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퍼주기를 하고 낭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 자산을 낭비를 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IMF의 분석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저기 상위 소득 20%가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이 1% 상승하게 되면요.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0.08%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계층 20%의 소득이 1%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하층 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이나 소득의 지원이 절대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국제적인 연구 결과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을 비롯해서 국토부의 어떤 주택 정책, 교육부의 교육 정책, 노동부의 어떤 그 최저임금 정책,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할하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흔히들 제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복지 정책의 의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흔히들 지금 퍼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문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퍼주기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를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민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용어거든요. 퍼준다니요, 언제 우리 아기 때 퍼준 적이 있습니까? 제 보기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퍼주었습니까? 이거 퍼준다는 이야기를 우리를 거의 노비 취급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뭘 그렇게 잘해준 적이 있다고 퍼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이나 또는 지식인 사회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 같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우선 우리 복지 정책은 우리 경제사회의 운영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물질적 토대인 것이죠. 물론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난하면서 행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위대한 위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위협을 받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소득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요, 밤거리를 좀 다니기도 힘들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전년도인가 제가 브라질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상파울루에 갔는데요. 대로변을 대낮에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좀 드물었어요. 그런데 여행 가이드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 뒤를 두 사람이 따라오고 있대요. 벌건 대낮이고 대로변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뒤로 돌아다 보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낮에도 강도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브라질이라고 큰 나라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 범죄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를 하고 국민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IMF 분석 결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복지와 경제가 서로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내실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수출 의존도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출 의존도가 예를 들면 부가가치로 계산한 GNI,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GNI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좀 돼요. 최근에 좀 거의 변동치는 있었겠지만은 그건 그 정도 되고요. 또 GDP를 기준으로 해서 수출액은 한 30%가 넘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외 의존도가 한 12,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계 경기가 변동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한테 여파를 부정적으로 미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제 운용에서 복지 정책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복지 현황에 쌓여 있길래 저 사람이 자꾸 복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있던 복지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저 빨간 선 저 위에 맨 위에 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중산층 그래프입니다. 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저 비율은 중산층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일반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산층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계층하고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계층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100% 쭉 늘어놓고요. 중위소득이 있잖아요. 이 중위소득에서 밑으로 절반, 위로 절반. 그러니까 전체 소득 구간에서 중간에서 절반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OECD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은 지금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이 숫자가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 중산층이 몰라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완전히 몰라간 건 아니겠지만은 실제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저것은 전체 소득 구간에서 하위 25%에 소속되는 이 인구의 비중이에요. 가계의 비중인데 저 비중이 199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OECD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려놓은 것이 그 중간에 있는 2011년도부터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중산층 비율이 훨씬 그 이전에 조사했던 비율보다 떨어지고 있고요. 빈곤층 비율이 그 이전보다 훨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무려 2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도에 전체 소득 구간에서 하위 25%에 소속되는 인구의 비중이 무려 100명 중 2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런 그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빈곤율만 좀 보도록 하십시오. 자, 노인빈곤율, 저기 있는 노인빈곤율 중에서 빨간 선, 저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만을 좀 봐주십시오. 이걸 보게 되면은 노인빈곤율이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국가가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하기 전에 노인빈곤율이에요. 저게 100명 중에 59명이나 빈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러 가지 이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난 이후의 수치인데요. 저게 39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노인들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39명이나 절대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수치를 좀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저 수치가 지금 사이가 벌어지고 있죠. 저 벌어지고 있는 것만고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와서 조금 노인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회복지 재정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점차 강화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서 이 사회복지 재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림을, 표를 그렸습니다만은 저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는 2021년만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때 보게 되게 되면은, 정부 총 지출에서 복지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3.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복지 재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정부의 총 지출에서 복지 재정이 33%이죠. 우리나라 정부 지출은 교육,
국방, 행정,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산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복지 재정이 무려 33.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체 정부 재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다음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 지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GDP에서 공공사회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게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네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사정이 열악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입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나라들보다 공공사회 복지 지출이 많다고. 그 비율이 높다고 자랑스럽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1%나 되고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2.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중이고 이거는 물론 2019년도의 수치입니다만은 코로나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순위가 그렇게 변화했다고 볼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나라 정부 지출에서 사회복지 재정이 33.2%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상 복지와 관계없는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복지와 관계없는 예산을 다 빼버리고 계산한 게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맨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로 된 타원형으로 그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비율입니다. 이게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OECD 평균 36.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5%죠. 그러니까 앞에 33.3%라고 하는 것은 OECD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라 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따로 강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지보험, 고용보험이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 영역을 좀 상실했지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어떤 그 도움을 받는 복지 서비스고요. 공공부조 이것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하는 것인데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중심이고요. 그러나 복지제도는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의 있던 이 의무교육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교육부의 국토교통부의 청장년층에 대한 제대로 된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가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강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같은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와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의 대부분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명칭은 있었지만 그것은 무늬만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었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서 이게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8년 초에 IMF 위기 중에서 정권을 인수받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98년 10월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출범을 시켰고요. 1999년에 전국민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2000년에는 산업보험법 시행령으로 노동자 수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되도록 했고요. 또 1990년 7월 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을 해서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도입이 되었는데 저는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그 세계 공황 시절에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다시 또 이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 대통령 정말로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희귀 난성 질환자라든지 또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 병원에 가게 되면 일정액 이상을 내면 환급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화되었고, 그 후에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좀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케어에서 좀 강화되었죠. 이렇게 강화되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도 그렇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좀 낯설어하죠. 예를 들면은 국민생활기초보장제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전체 노인 한 70%에게 매달 30만 원 7,5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올린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에서 이 정도 준다고 하는 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죠. 뭐 제가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은발의 오줌 누기다. 그래서 이게 뭐 기초연금이 없으면은 노인 빈곤율이 45.6%일 건데 그나마 30만 원이라도 주니까 지급 후에는 노인 빈곤율이 39%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조사한 바에 의해서 연구한 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개선율이 겨우 6.6%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아직도 복지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이와 같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기 버튼과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해주세요. 시민언론 더탐사 후원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서 우선 회원정보, 결제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입력 시 후원자명, 휴대전화 입력은 필수입니다. 결제정보는 정기결제와 일시결제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정기결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계좌번호 입력 시 평생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계좌는 휴대폰 번호나 학번, 군번,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번호로 만든 계좌번호입니다. 이러한 평생계좌는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정보 입력이 끝나면 결제일은 선택합니다. 결제일은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할 때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결제는 일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제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결제 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위탁 등에 대한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상세 보기를 눌러 약관을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색 칸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직접 서명을 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언론 더 탐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